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썸네일이 이제 증시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결국 이제 떨어지는 원인이 이제 연료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연료가 무엇인가 라고 연료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연료가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2008년도 이후로는 사실 양적 완화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풀어주느냐 안 풀어주느냐, 이제 그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엔 이제 실적 같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만약에 가장 큰 이유가 맞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GDP 대비해서 증시 레벨이 똑같이 갔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한번 데이터로 보시는 게 더 보시기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죠. 이 GDP 대비해서 윌시 5천, 거의 미국 증시 거의 전체라고 봤을 때 GDP 대비해서 시총이 훨씬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높아질까? 증시는 지금 실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결국 글로벌 아까처럼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이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증가가 됐었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제 SBB 사태 때 꽤나 또 다시 증가가 됐었고, 이제서야 이제 다시 그만큼 증가됐던 거를 좀 감소시킨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ECB도 상당히 과거 대비 많이 근데 좀 줄이고 있지만 증가가 된 상태고, 최근에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좀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증시가 이때는 왜 올랐을까? 인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은 고점을 찍고 돈이 빠져서 실제로 쭉 빠졌는데, 그럼 이때는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일본의 영향입니다. 일본의 영향이고요. 이제 BOJ가 이 부분에서 많이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글로벌 유동성 총량 같은 경우는 증가를 했어요. 이 기간.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부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일본도 이렇게 부는 단계가 이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증시도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밸류에이션이랑 매크로나 여러 가지 지표들로 왜 다시 이제 돈을 못 풀 건지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오늘 증시 움직였던 거랑 수급들 일단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2.3%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월화가 거의 사실상 휴장이었죠. 화요일이 확실히 휴장이고 이제 월요일 살짝 약간 조기 폐장 그 정도였었는데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 오늘 개인이 한 5,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이 한 1,600억 정도, 한 1,700억 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한 4,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100억 정도 매도, 외국인 한 1,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4,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은 이제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이 계속 이제 사고 있습니다. 한 1.9조 사고 있고요.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외국인은 이제 순식간에 팔자로 지금 돌아선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로부터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지만 이제 그거를 확실히 팔고 돌아서는 모습 좀 보실 수 있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봐도 일단 증시는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 개인이 거의 매수 주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 근데 다만 이제 코스피 신용 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신용 잔고가 여전히 높은 레벨이긴 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결국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로 돌려놨고요.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여기는 더 심하게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는 코스닥도 살짝은 감소하고 있지만 코스닥도 보시면은 레벨이 상당히 신용잔고 대비해서 시총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신용잔고는 살짝 한 2천억 정도 감소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이제 순투기적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랑 나스닥 S&P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좀 반등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좀 꺾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나스닥은 여전히 견고하게 일단 롱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뭐 미국 쪽은 조금 이제 숏이 이제 숏 커버링이 나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이제 영향을 좀 줬다라고도 사후적으로 이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안에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9코치 10년으로 차감한 걸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두 모델 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인데 이때 최고 고평가였지만 뭐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싸진다는 게 증시가 많이 빠진다는 거겠죠. 결국 추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높이 결국은 올라가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결국 둘 다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피를 좀 긴 시계열로 봐도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을 보더라도 여전히 아직까지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보더라도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특히 패드 모델로 봤을 때 더더욱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많이 보여드리지만 이 ROE 말고 이 PBR을 보면은 뭐 상당히 고평가 영역인 거죠. 과거 고점도 그렇고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지금 2008년도보다도 훨씬 더 고평가다. PBR로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이제 ROE가 그때보단 높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게 이 립 모델로 계산한 거죠. 이 패드 모델. 패드 모델을 봐도 뭐 역사적인 거의 고평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비싼 레벨이다. 증시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쪽 구간 중심으로. 그래서 증시는 결국은 뭐 점점 하방 압력을 저는 좀 받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술적 분석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뭐 부동산 얘기도 뭐 조금 이따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이제 매크로 쪽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반등은 일단 일본 쪽에 영향이 컸었고요. 근데 그럼 마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돈 결국 뭐 미국도 또 이 SBB 때처럼 다시 그냥 돈을 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야 2008년도부터 뭐 위기만 좀 생겼다 하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냥 돈 풀기로 이제 다 문제가 해결이 됐었는데 뭐 엘리트 파동상도 이제 마지막 고점을 찍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러기가 쉽지 않은지를 뭐 보면은 뭐 매번 뭐 사실 얘기는 비슷합니다.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요. 뭐 결국 다시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이게 또 돌아가겠죠. 어쩌면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왜 돈을 못 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결국 지금 물가가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풀린 돈 양도 이미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이미 풀린 통화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미 수요까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요. 뭐 이때 수요 강할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 7, 80년도 인플레이션 시기 2000년, 2008년도 공급이 많을 때 당연히 위기가 왔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로 수요는 폭등했는데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 이 갭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지금 금리를 높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금리를 높이니까 공급량까지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공급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PCE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PCE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높은 레벨인 거거든요. 지금 계속 보시면은 그냥 생산자 물가 빼고 보면은 PCE가 이게 지금 코어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게 쉽게 안 빠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PCE 같은 경우도 뭐 유가가 한 120 갔던 거 지금 거의 70, 60, 70으로 내려와서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인 거지. 뭐 사실 이제 유가 제외하면은 지금 PCE 자체도 사실상 오르고 있는 상황, 거의 안 빠지고 있는 상황, 오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왜 그렇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 통화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데이터 상으로. 왜냐하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게 한 20%가 적정이거든요. 이 파란색에서. 그래서 과거 QT 한번 처음 했을 때 이렇게까지 감소가 됐었어요. 20% 밑까지.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이 풀려 있기도 하고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내려왔으니까 다시 돈 풀기 오케이 가능했는데 여기서 위기가 터진다고 다시 돈을 풀면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짜 올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기가 그냥 오더라도 더 이상 이제 돈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SBB 같은 거 사태가 터진 거는 이 지준 대비 GDP는 꽤나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형하고 대형이 합쳐져서 그렇지 소형은 한 여기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새마을금고 뭐 이게 새마을금고는 이제 뭐 지준의 문제는 아니고 뭐 워낙 이제 대출을 좀 엄한데 이상한데 많이 해주다 보니까 뭐 연체율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사실 뭐 어떻게든 뭐 사실 예금자 보호 같은 거야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사실 뭐 어떻게든 뭐 합병을 하든 뭐 아니 뭐 진짜 그냥 뭐 정부 자금이 들어가든 어떻게든 뭐 살릴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뭐 이제 출자금은 솔직히 저도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거는 뭐 위험할 수 있는 데들은 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저는 부동산도 그렇고 PF도 그렇고 생각보다 위기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뭐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지준은 낮은 편인데 이 지준 플러스 RRP가 여전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돈이 RRP로 지금 뭐 흘러가 있다. 뭐 오늘 뭐 RRP 얘기는 뭐 자세하게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던 간에 이 통화량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합친 통화량이 결국 이 지준 플러스 RRP나 연준 총자산이나 지금 GDP 대비해서 너무나 높은 상황이고 이 결국 필요 감소 지준 같은 경우가 여기 나오죠. 필요 감소 지준이 3.57조 달러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지금 줄어야 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GDP 20까지 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뭐 통화량 같은 경우에도 문제고 통화 승수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뭐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이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뭐 물가가 쉽게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정 기준금리는 이미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게 왜냐면 통화량을 감안하면 그렇거든요. 아까 그 3.25,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거의. 그거만큼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통화량을 고려하면 약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더 높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물가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채가 지금 발행이 계속 되고 있죠.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은 좀 떨어지고 있고 대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되니까 이 TGA 국채 발행은 많이 됐다. 1137억 달러 정도 됐고 그 대신 RRP도 또 똑같이 한 98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자본 잠식은 한 24억 정도 추가가 발생을 했고 연준 총 자산 같은 경우는 한 211억 정도 감소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두 색깔 재무부 일반 계정 이게 국채 발행하는 양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지준이랑 이 RRP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 부분만큼 금융시장 유동성은 감소가 될 거고 근데 이 재정정책 했던 이 돈들은 결국 사용이 될 거잖아요. 사용이 되면 얘네가 다시 또 지준을 RRP로 가면서 실물 경제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인플레이션은 또 다시 발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또 증시가 바닥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올 거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대율 같은 경우는 높아지다가 이제 다시 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엔 지금 예금이 다시 쌓이고 대출이 안 나가 있고요. 이제 요거 때문에 결국 긴축이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대출 기준 강화 은행 비율도 보시면은 40이 넘어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다 증시가 빠졌던 그 구간들. 이번에도 넘어가 있고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카고 여는 국가 금융 여건 레버리지 하위 지수 같은 경우에도 1이 넘어갈 때 항상 문제가 발생했었고 이제 이번에도 1이 넘어가 있는 상황.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결국 신용이 점점 이제 긴축 모드로 전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BOJ 같은 경우도 그렇죠. ECB도 그렇고 요건 뭐 파일이 좀 깨진 것 같은데 물가가 쉽게 아이고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꺼버렸나 보네요. 이게 뭐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엑셀이랑 연동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하기 전에 꺼버렸나 보네요. 아무튼 이게 소비자 물가랑 이 실업률보다도 실업률은 계속 낮은 상태 유지고 물가가 여기도 쉽게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점점 저런 이제 QE랑 이제 YCC 이제 금리 고정금리 이제 10년 일본 국채를 0.5에 고정시키는 YCC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왜냐면 왜 어려워질 거냐고 생각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YCC 하면서 QE를 해도 엔화가 크게 변동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계속 엔화가 약세죠. 그거 자체가 이미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왜 미국이 돈을 이때 이렇게 엄청 풀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가 풀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모르면서 그게 풀었을까? 가 퀘스천이거든요. 이때 뭐 물가가 다 안 오른다고 하고 돈을 풀었지만 저도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물가가 오른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바보여서 물가가 오를 줄 몰라고 돈을 풀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냥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들은 저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올렸을 거라고 돈을 풀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목적이 무엇인가? 왜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바랬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저는 이제 중국을 손봐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기준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5%가 넘잖아요. 보시면 5.25죠 지금 상당 기준으로 7월에 이제 또 올린다고 하고요. 근데 보시면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가 4.4밖에 안 돼요. 그럼 돈을 어디다 맡기실 건가요? 중국으로 가실 거예요? 미국으로 가실 거예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겠죠, 돈이. 그럼 돈의 흐름이 다 미국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럼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대출도 많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M2 나누기 M1 이 통화 승수 자체가 지금 돈이 거의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높을수록 고갈이거든요. 2015년 고갈돼서 나락으로 갔죠. 뭐 우리나라 매번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 M1 M2 가장 고점이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IMF 때입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지금도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죠. 돈이 점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징조들이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좀 심각해 보이죠. 역사상 중국이 가장 지금 고갈이 된 상태다. 돈이. 저는 뭐 미국이 뭐 바보였어가 금리를 이렇게 쭉쭉쭉쭉 올렸던 게 아니라 돈을 이때 미친 듯이 풀어서 다 중국을 타겟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뭐 다 설명한 것 같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생길 부분이 뭐 결국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미국 쪽 주택이 저는 가장 좀 버블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요. 뭐 상업용이 가장 버블이고 주택도 그렇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주택 가격을 조정한 건데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뭐 거의 최고점 수준이다. 계속해서 보여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인플레이션 조정하면은 엄청 비싼 것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미국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버틸 수 있을까?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그런 정도 느낌인 거죠. PR로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뭐 PR도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 나머지 지표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들로 이제 보면은 국내 쪽부터 먼저 보고 이제 저 아까 지표들 보죠.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엘리어트 파동상 여기 5파 찍었다고 보고요. ABC 조정 나오고 큰 A 나오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큰 B인데 큰 B가 여기가 이제 A고 B는 ABC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B고 이게 1, 2, 3, 4, 5 뭐 1이랑 4랑 그냥 겹치는 모양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아마 내려가고 있는 저는 모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의 고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이미 이 부분에서 됐고요. 후행 스팬 오늘 뚫렸고 그 다음에 이제 52이동평균에 있어서 아마 한 번 정도 지지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깔짝 지지했다가 주르륵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조정 파동 나오고 나서 결국 여기도 이제 전환선 기준선 이미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되고 아직 후행은 역전은 안 됐지만 한번 깔짝 여기서 뭐 지지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줬다가 쭉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파동을 뭐 아까 이제 얘기는 안 드렸으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냥 아주
큰 파동부터 하면은 1930년부터 해서 큰 파동이 하나 여기서 끝이 나고요. 아주 큰 파동이. 그래서 A 닷컴 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까지 B 내려갔던 게 C에서 A, B, C 조정이 큰 파동으로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가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4 트라이앵글로 5파 고점 나오고 지금이 이제 A, B, C로 조정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조정이 큰 게 좀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A가 아니죠. 이게 5파 고점이고 1, 2, 3, 4, 5로 A 조정이 나오고 B인데 이게 A고 B고 1, 2, 3, 4, 5로 해서 이것도 B 조정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좀 이제 시그널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더 많이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이미 전 고점을 넘었죠. 근데 이제 보조지표는 보시면은 RSI가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주가는 여기가 더 높은데 보조지표는 더 못 올라갔다. 결국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버전스 보조지표 방향이 맞아요. 주가랑 보조지표 방향이 다르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이버전스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때는 주가가 높아지니까 이 보조지표도 높아졌었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상대적 고점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은 물론 여기에 고점이 안 넘어갔지만 꼭 안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이게 과거 이때 또 그랬기 때문에 S&P는 아마 여기가 고점일 거예요. 이게 약간 살짝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지표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도 뭐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지금 중요한 주식들이 결국 이 AI 주식들이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잘못 넘어갔는데 땡겨 보죠. 아무튼 그래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숏포지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52일 이평만 넘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더 많이 넘어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지표로 살펴보면 이 52 이동국 평균선 볼린저 50이 빨간 색깔을 이제 하회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조금 안전하게 숏에 진입한다라고 치면 50일과 200일 이 연두 색깔이 이 0% 구간을 하회할 때 그때 이제 숏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이탈 정도를 봐도 좀 과열이고 200일로 봐서는 많이 과열이고 ATR로 봐도 많이 과열이다. RSI도 그렇고 결국은 주가 방향하고 RSI 방향도 거의 같잖아요. 이제 RSI 오를 만큼 올랐고 결국엔 이제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이미 70 넘었다가 빠지고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미 다 내려왔죠. 이제 50일은. 근데 이제 200일만 안 내려왔고 200일 여기만 내려오면 이제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올라간 다음에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 문제가 될 거다. 나머지도 그냥 똑같은 상황. 여기 RSI 조금 더 내려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하고 이제 S&P하고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나스닥이나 S&P는 많이 이렇게 막 숏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요거는 참고 삼아 120분봉 1, 주봉, 3주봉, 9주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스코어로 매겨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점수가 이게 밑으로 많이 가면은 숏을 해야 되고 위로 많이 가 있으면 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점점 이제 숏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지표들이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가 조금 그래 보인다.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120은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고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50일은 이미 내려와 있고요. 200일도 거의 내려온 모양. 근데 이제 이평은 이미 뚫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기준선 이탈 정도도 내려왔고 200일 이평도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빅스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A8도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너무 높은 상황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RSI도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 이제 S&P도 200일 여기만 좀 내려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주봉 한번 볼까요? 나스닥 주봉 같은 경우도 여기가 좀 넘어가 있죠. 이제 이 빨간 색깔 선이 다시 내려오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0이 여기를 내려왔죠. 내려올 때 여기서 딱 숏을 했으면 됐었던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0일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뭐 여기도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는 상황이다. 뭐 이제 그렇게 추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지금 개별적인 종목은 뭐 특별한 뭐 이슈가 뭐 가진 것 중에서는 뭐 특별히 없고 그냥 뭐 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이 좀 중요한 장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섹터별로 가는 건 있긴 하지만 지수 쪽이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비트코인도 뭐 특별하게 모양이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변동성 아까 보여드렸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빅스도 그렇고 이제는 뭐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뭐 이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역전되고 주가가 다시 이제 하회하는 그 순간 뭐 그때가 이제 확연한 숏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상황 나오면 숏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는 버티고 있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내려오고 있는 추세 이제 다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는 아마 좀 단기 반등 한번 줬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빼지 않을까. 이제 분봉으로 봤을 땐 좀 그런 모양새긴 하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뭐 결국 추세 자체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는 시작됐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아주 초단기 파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항생도 결선들 다 모여 있다가 점점 이탈하고 있는 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여기 200일 지지가 되냐 마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도 그렇죠. 여기서 어디로 튀느냐 일 텐데 뭐좀 위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여기 구름대를 어디를 벗기냐 뭐 그 문제고요.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죠. 위로든 어디로 벗기냐 여기 120에서 지지됐는데 어디냐고요. 뭐 WTI도 여기 다시 구름대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전환선이랑 뭐 혹시 200일에서 지지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의사록 나오면서 뭐 금리 또 7월에 올릴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도 지금 그렇고요. 뭐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뭐 설명 오늘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뭐 요즘에 그렇게 뭐 중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돈이 풀린 게 결국 물가로 계속 압력을 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온다 한들 돈을 풀 수는 없습니다. 돈을 풀면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번 맞아야 되고 어차피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로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지표들이 결과론적으로 하락을 말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연료도 끝나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왜 연료가 더 빨리 끝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 결국 연준 총 자산이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소가 빨리 못 됐던 거는 지준이 아까 좀 띵 했었잖아요. 약간 얇았었잖아요. 이 지준 자체가 아까 보시면은 제가 막 소형은행 날아가고 이런 게 지준이 적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이 국채 발행하면서 이 지준량이 아니라 이 RRP량이 더 이제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근데 RRP가 감소되니까 이게 RRP랑 이 국채가 교체가 되면서 얘랑 교체가 되면서 지금 QT가 오히려 더 손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돈 줄이고 있는 게 더 손쉽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줄인다는 게 결국 연료가 줄어든다는 거죠. 증시 입장에서는 연료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도 일본이지만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나은데 되는 게 꼭 지금 되는 것조차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이미 풀려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문제인 상황이 돼버렸다. 이제 그걸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파동 계산치는 설명 안 드렸네요. 이제 뭐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한 9193, A파 정도 하락한 걸 똑같이 떨어지면 그 정도고요. 현물로는 한 8960 정도, S&P가 한 3192 정도, S&P가 현물로는 한 3131 정도, 코스피는 한 178인데 코스피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주 완벽한 확신은 아니에요. 미국에 비해서. 사실 파동이 그 앞파동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서 코스피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대해서가 저는 조금 더 확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진짜 내 방송은 끝이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